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는데 물론 뭐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그 영향도 컸습니다. 특히 이 4대강 보호 설치 이명박 정부 때 설치를 했죠. 뭐 홍수 조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량 관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다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대형 국책 사업을 전임 정부죠. 거기서 했다고 해서 해체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해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보호 해체를 사실상 그 지시를 했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를 일면 톡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톡 기사가 이겁니다. 생각 없는 국민은 말 된다 할 것. 이런 사람들이 4대강 해체 결정. 생각 없는 국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말 된다 하고 쏘가 넘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4대강 해체를 결정한 사람들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했죠.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 여기에 나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합동기획전문위원회, 그러니까 4대강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발언, 그 회의록을 감사원이 공개를 했는데 그 회의록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보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그렇게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2019년 2월 8일 회의 녹취록입니다. 4대강 위원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보호 해체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할 때 이거 허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체를 했을 때 드는 비용, 그 비용이 해체하고 나서 어떤 편익에 비해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편익이 크면은 해체를 하는 것이고, 비용이 드는데 편익이 작으면은 해체를 못 하는 거죠. BC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BC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 대비 편익, 해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편익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해체를 했을 때 비용을 고려했을 때 편익이 크지 않게 나왔다. 그럼 이제 당혹스럽겠죠. 해체를 하는 걸로 잡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특히 영산강에 있는 2개 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냥 아예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해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BC 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키죠. 해체를 못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꼼수를 쓰면서 국민을 속이자고 한 게 이 보호 설치 이전의 지표. 지금 보호를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해체하는 과정에 BC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호 설치 이전 거를 가지고 끌어다가 쓰니까는 이게 그럴싸하게 수치가 맞춰지더라는 거죠.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는.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해도 이 생각 없는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은 그 편익 분석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해체하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을 한 거죠. 국민을 속이자고 작정을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 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들인데 마치 그때 점령군 행세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딱딱 수치도 엉터리로 갖다 끼우고 여론 조작도 하고 다 했죠. 이것도 그렇지만은 그때 탈원전 한다면서 월성원전
경제력, 경제성을 아예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한마디에 경제성 조작. 이것도 빚이 조작이죠. 경제성 조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통계 조작 같은 것도 다 있었죠. 자,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정권을 잇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인데, 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재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 정치가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죠. 김남국, 코인 김남국 어제 제명 의결이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이원직 제명 근거. 이 자문위원회니까 일단 근거를 한 겁니다. 윤리자문위 최고 징계 결론. 그런데 윤리자문위원회 안에 민주당 추천위원도 있는데 민주당 추천위원도 동의한 것 같아. 누가 동의했다고 발표는 안 했지만은 민주당 추천위원이 동의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연결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고립화되어 가는지. 자, 민주당 추천위원도 동의한 듯하다. 그런데 이 윤리자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윤리특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명은 본회의에서 다시 소속 의원 같은 국회의원을 제명을 하는 거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제명이 됩니다. 만약에 제명이 되면은 1979년 YS 이후에 처음이다. 자, 이런 사정이 생기는데 이 윤리특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심사 자문위 결정은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중앙일보 3면 그리고 동아일보 8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8면 기사는 김 국회에서 코인 200회 거래 잔고 99억 두세 배 매매 해명과 다르다. 중앙일보는 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 야당 손에 달렸다. 자, 동아일보는 왜 제명이 결의가 됐는지 권고가 됐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문위에서는 소명이 전체적으로 불성실했다. 그리고 200회나 거래해놓고 국회 상임위 하면서 거래한 게 200회입니다. 200회 이상을 거래를 해놓고 본인은 해명을 하면서 두세 번 정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해명을 해서 불성실하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리특위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징계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자문위에서는 제명을 근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제명이 안 되고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 김남국을 위원직에서 제명을 하려면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먼저 의결을 한 이후에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운명은 김남국의 운명은 168석 다수당인 친정 지금 탈당했죠. 민주당 손에 달렸는데, 자, 민주당 소속의 윤리특위 위원장입니다. 변재일. 일단은 자문위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겠다. 오래 걸면 국민적 지탄이 클 것이니 조속히 특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자, 자문위원회가 지금 어제 김남국 제명을 권고한 자문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제명을 권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3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앞에. 뭐냐 하면은 윤미향,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윤미향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직, 이스트항공, 얘도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그 비리 때문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인데 제명 권고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상직은 이미 구속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어차피 국회의원이 아닌데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그러니까 윤미향, 박덕흠, 이것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윤리특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윤미향, 박덕흠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 김남국 것만 같은 제명이 권고가 됐는데
그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길 수가 없겠죠.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앞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모양이 이상하죠. 앞에 두 명은 그럼 뭔가 윤미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 명을 동시에 다 윤리특위에 의결을 해서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인가, 뭐 김남국만 넘길 것인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을 딱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그 4년 동안 뭐 한솥밥을 먹는 그 동료를 제명하는 거라서 잘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윤리특위가 1991년에 구성이 됐는데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YS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을 해서 그때 단 한 번 YS 제명 파동이 있었죠. 윤리특위 구성된 이후에는 그때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2011년 8월에 거기에서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을 했지만 그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3분의 2가 안 돼서. 그리고 또 한 번 2015년에 그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심학봉 당시 의원도 윤리특위에서 본회의로 넘겼지만은 그 표결 직전에 위원장에서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남국은 과연 최초로 그러니까 YS 이후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제명이 표결을 의해서 통과될 거냐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다시 어떤 꼼수를 설지 윤리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죠. 다수당 민주당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김남국이 제명이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남국이 이 제명 그 근거까지 받았으면은 앞으로 뭐 국회의원 다시 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뭐 해소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검찰 수사도 남아있죠. 자, 뭐 김남국은 김남국이고 자, 김남국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 친위부대 같은 7인의 멤버고 처음에 그 멤버죠.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뭐 온라인 소통단장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 코인에 활용을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명 권고가 되면은 가뜩이나 코인에 몰려있는 이재명은 또 다른 부담이 생겼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모는 옛 측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2의 유동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근에 술술 불기 시작했죠. 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화영이 왜 불고 있을까? 이화영 중형 부담감에 이재명의 보고, 이재명의 그 김성태가 이재명 그 지사, 경기지사 북한에 갈 수 있도록 300만 불을 김성태가 줬다 이것을 보고한 것을 자백한 뜻. 중형 부담감에 자백한 뜻. 혼자 계속 이것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다 하면은 혼자 다 덮어쓸 수가 있죠. 이재명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혼자서 다 했느냐. 그래서 본인이 덮었을까봐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넘기는 거죠. 이재명이 최종 결정권자다. 그렇게 자백한 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화영이 계속 진술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뭐 이화영 부인의 어떤 탄원서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검찰이 압박감을 줬다. 그리고 여기서 검찰이 이화영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물타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검찰이 이화영의 바뀐 진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벌써 11일, 한 열흘 전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에서 그 이화영 변호사에게 이 기존 사실에 대한 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
의견서를 검찰이 보내왔는데 그 설명을 좀 해봐라 하니까 이하영 변호인이 맞다. 그 전에는 이 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입장 변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죠. 자, 그러면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 자, 지사님, 지금 그때 이거 2019년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문재인이 평양 갈 때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데리고 가면서 접경지역이라고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가장 넓은 경기도지사는 안 데리고 가서 우리는 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그 전에 정진상을 통해서 이하영에게 이재명이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하영이 작업을 한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자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내다오. 이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대가, 500만 불은 경기도가 주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자 그래서 김성태가 다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그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재명은 뭐라고 했을까? 그것이 오늘 아침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자, KBS 기사 내용 제가 페이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방북 비용 보고하자. 이재명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뇌물도 검토. 이런 게 없었으면 제3자 뇌물이 됐는데 직접 뇌물. 본인이 이재명이 다 지시를 하고 사인을 한 거니까 결제를 한 거니까 직접 뇌물이 된다는 거죠. 쌍방울 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 비용 관련 보고를 하자 알았다. 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검찰에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찰은 검토 중이다. 자, 그 기사가 KBS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았다고 사실상 승인한 것은 두 번인데 한 번은 이화영이 북한 쪽 사람들과 만나서 이 북한 간업 문제를 이재명이 북한 간업 문제를 논의한 직후에 송명철 그때 북한의 조선 아태위 부실장이 우리 북한 방문을 하려면 돈이 좀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다. 그러면 돈 만들어 봐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김성태를 동원해서 돈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보내고 나서 이화영이 다시 이재명에게 보고를 합니다. 쌍방울이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해서 300만 달러 가져. 내년엔 방북이 성사될 것 같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는 이재명이 또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 가는 것을 북한 가도록 쌍방울 김성태가 대신 돈을 북한에 보내고 했다는 것을 다 보고를 받고 오케이 승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은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에서 대납하는 걸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직접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처음이죠. 그동안은 성남FC 같은 데서 3자 뇌물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직접 뇌물죄까지 검토가 되면서 지금 7월 말 8월 초 국회가 열리지 않는 그 비회기 중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죠. 민주당 상당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 어수선한데 이재명의 첫 번째 유혹은 대장동이었죠. 그런데 대장동에서 이재명의 경선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업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김용이
처음에 유동규에게서 뭐 돈 받은 그 정황을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검찰이 확보한 USB에 의해서 알리바이가 깨졌다는 그 보도가 나왔었죠. 자, 그 후속 보도를 중앙일보가 오늘 사회면에서 했습니다. 이 경선 준비, 돈, 사람 필요, 소모킹 건된 김용 USB 유동식 저장 장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USB를 김용의 USB를 여러 가지 그 기록을 담은 USB를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 USB를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이 USB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건 돈을 어디서 땡겼을까? 대장동에서 지금 땡기고 있었던 거죠. 2020년 민주당 전대 직후부터 쓴 문건인데, 이 경기도 주식회사 이런 폴더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조직 운영 관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검찰에서는 대장동 자금 유입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대선을 준비하려면은 상권자 8명을 포함해서 178명이 그 화상회의를 한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 문건에는 보면은 각 본부별 단장이 23명이 있어야 되고 부단장과 팀장이 333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건에는 25개 단체 83,053명의 직능 조직 회원을 확보했다, 이런 막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저수지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자, 그런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김용의 USB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서모킹건이 되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이재명의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서모킹건이 나왔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김남국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그전에 뭐 유동규 또 뭐 본인의 측근들이 줄줄이 지금 불고 있죠. 제가 어제 정진상만 남았다, 정진상 모든 이재명의 혐의에 관련된 정진상만 남았다고 했는데 정진상도 언제 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은 다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고 이 진실을 다 토로를 하겠죠. 이 상황에서 오늘 뷰스앤뉴스에서 좀 흥미있는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이 김남국 제명하라 했는데 이재명 사단 붕괴, 이화영 진술 후 분위기 급변, 김남국 제명안 통과 유력시.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자문위 안에는 민주당 추천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최고 수위가 되는 제명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외다. 왜냐하면은 야당 그 민주당 추천 몫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이화영이 믿었던 이화영이 끝까지 버틸 줄 알았던 이화영이 변심을 하면서 술술 불기 시작을 하고 나서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닌가.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이제는 안 되겠다. 틀고 갈 사람은 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기류가 형성됐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친명계의 반발에도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정을 하면서 정가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에 이재명 사단 붕괴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심이, 이화영의 변심이 이재명 몰락의 물꼬가 되고 있고, 물꼬를 텄고, 그 첫 신호탄이 김남국 제명이라는 이야기죠. 최측근 김남국이 먼저 날아가고 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남국이. 그동안 그 민주당 변재일의 위원장인 윤리특위는 김남국 그 징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 국면이 급변했다. 그래서 김남국 제명을 억울한 분위기다. 손절할 건 손절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제명안 통과도 국회에서 3분의 2인데 김남국 제명안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계산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말 본회의에까지 붙일 거냐, 제명안을 표결에 붙일 거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 다 끌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남국 제명이 이재명 사단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일파만파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국정원 야중진 전 보좌관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 북한 관련 민감한 자료 유출 혐의. 이 보좌관 시절에 대북 미사일 시스템 같은 기밀 자료를 다수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넘겼다는 이야기죠. 북한 쪽에 서해 공무원 그 감청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시도도 했고, 이 사람은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기자를 활동했는데도 보좌관으로,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으로 채용돼서 2급 비밀 인가증을 보유하고 군 기밀에 접근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보좌관이 국방부에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시스템 자료를 주로 요구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관은 국방부에 노골적으로 반미, 친북 성향 질의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래서 국방위원회 보좌진 사이에 저 사람은 한 총련 스타일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올해 초 국정원이 민노총 간첩단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죠. 민노총.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이 보좌관의 혐의를 고려로 해서 간첩 수사 범위를 민주당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인들 이야기고, 이것이 간첩, 지금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모처럼 간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수수방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민노총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그 사이각계에 퍼져 있는데, 국회에도 우리 입법기관 중요한 국가안보 사항까지 다 다루는 국회에도 소위 이 간첩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7월 2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